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종로구에 사는 50대 초반의 주부입니다. 성실한 남편과 아들 하나 낳아 키우며 평범하게 살아왔죠. 몇 년 전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이사까지 하며 홀로 사시는 아버지를 곁에서 돌봐드렸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저 제 마음 편하자고 한 일인데 다행히 남편이 착한 사람이라 그 뜻에 잘 따라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의 등장으로 그런 평화로운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그날 꿈속에서 다급하게 저를 향해 소리치던 친정엄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 같네요. 만약 그런 순간이 없었다면 영영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를 일이죠. 오늘 저는 용기 내어 그날의 놀랍고도 믿기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으려 하니 많은 분이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친정엄마를 떠나보낸 지도 5년 가까이가 흘렀습니다. 엄마는 자나깨나 가족 걱정만 하시던 분이었는데 특히 편찮으시고부터는 입버릇처럼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죠. 내가 가고 나면 아빠 좀 잘 부탁한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다 떠나거든. 언니랑 둘이 남은 재산 똑같이 나눠 갖도록 해. 누구 하나 서운하지 않게. 언니한테도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했다. 엄만 무슨 그런 말씀을 하셔. 그런 건 어차피 법으로 다 정해져 있는 거니까 엄만 그런 걱정하지 말고 얼른 나을 생각이나 하시라니까. 하지만 엄마는 지병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죠. 친정엄마가 떠나신 뒤로 아버지는 부쩍 작아지셨어요. 원래도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평생의 반려자를 잃은 충격 때문인지 경증 치매 진단까지 받게 되셨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일상생활을 혼자 하실 정도는 되셨습니다. 가끔 엄마 성함을 물어보시거나 드신 약을 또 찾으시는 정도였죠. 그래도 예전 같지 않은 어른을 혼자 지내시게 하는 게 마음에 걸려 고민하니 남편이 먼저 이런 말을 꺼내줬어요. 여보, 그 장인어른 걱정되면 우리가 그쪽으로 이사를 하자. 애도 군대 가고 이런 큰 집도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안 그래도 고민 중이었어. 괜히 관리비만 많이 나오는 집 정리하고 아담한 집 구해서 처가 가까운 쪽으로 이사하는 게 어때? 전 그런 남편의 말에 코끝이 찡해질 정도로 감동했습니다. 평소에 말수가 적은 만큼 빈말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얼마 뒤에 친정과 멀지 않은 곳으로 이사까지 해 매일같이 드나들며 아버지를 돌봐드렸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친정으로 가 아버지 식사와 약을 챙겨드리고 빨래며 청소며 손볼 곳을 손보고 돌아왔어요. 남편이 워낙 무던한 사람이라 제가 친정일에 매여 있어도 싫은 내색 한번 하진 않는 게 늘 미안하면서도 고마웠습니다. 아버지 상태도 그 정도로만 유지된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 나름 안정된 하루하루를 보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치매가 점점 진행되는 게 한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바쁜 일이 생겨 하루라도 찾아가지 못하면 아버지가 약을 2번 드시거나 아예 걸은 채 잊어버리기 일쑤였어요. 그러다 가끔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는다거나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연락하기도 하셨죠. 한 번은 제가 시댁 친척 결혼식 때문에 부산에 있을 때 그런 연락이 와 발을 동동 구르기도 했어요. 도어락을 잘못 건드리셨는지 집안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연락을 하셨거든요. 전화로 겨우겨우 상황을 설명하긴 했지만 결국 저는 현실을 인정하고 장기 요양 등급을 신청해 요양보호사의 도움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에 사는 친언니가 연락도 없이 귀국했어요. 언니는 저보다 3살 많은데 결혼하고 몇 년 뒤에 형부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갔죠. 그곳에서 20년 넘게 살며 친정엄마 장례식 때만 잠깐 들어왔을 뿐 그동안 친정 일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던 사람입니다. 그런 언니가 갑자기 돌아와 친정으로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손을 덥석 잡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미경아, 내가 그래도 명색이 맏딸인데 그동안 너무 무심했지? 몇 달이라도 언니가 아빠 좀 돌봐드리려고 들어왔어.
엄마 돌아가시고 나니까 부모님께 좀 더 신경을 못 쓴 게 내내 마음에 걸리더라. 아빠도 언제 기억을 완전히 잃으실지 모르는데 그동안만이라도 같이 시간을 좀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어. 그게 정말이야, 언니? 제가 놀라서 묻자 언니가 빙그레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 너 혼자 아빠 모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니? 마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동안 너한테 다 떠넘기고 살았던 게 너무 죄스러워서 잠깐이라도 아빠랑 너한테 빚을 갚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 앞으로도 시간 날 때마다 종종 나올게. 거기서 살기도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어? 고마워, 언니. 생각지 못한 언니의 마음 씀씀이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더군요. 솔직히 집안일과 친정아빠 돌보기가 힘에 부칠 때도 가끔 있었거든요. 그럴 때면 저도 멀쩡히 언니가 있는데 힘든 상황에도 의지할 수 없다는 생각에 서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언니가 마치 그런 제 마음을 아는 것처럼 얘기하니 그간 쌓인 감정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며칠 지내며 살펴보니 영 마음이 놓이지 않는 구석이 많았어요. 언니는 미국에서 워낙 오래 살아서 그런지 아버지 약 챙기는 것도 서툴렀고 식사 차리는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하루는 친정에 갔는데 아버지가 점심을 거의 안 드신 채로 가만히 앉아 계시더라고요. 언니한테 물어보니 이러는 거예요. 죽 끓여드렸는데 안 드시네. 입맛이 없으신가 봐. 저는 곧장 죽을 맛본 뒤 간을 다시 해서 따끈하게 데워드렸죠. 아버지가 그제야 한 그릇을 싹 비우시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아무리 언니가 아버지를 돌본다 한들 친정에 드나드는 일을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매일같이 그림자처럼 아버지 곁을 지키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렸죠. 그러던 어느 저녁 친정에 들렀더니 언니가 저를 반기며 앉으라고 손짓하더군요. 미경아, 언니가 할 말 있어. 잠깐 앉아봐.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내가 며칠 아빠 모셔보니까 진짜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 넌 그동안 몇 년을 이렇게 살았다는 게 새삼 너무 고맙고 미안한 거 있지. 그래서 말인데 우리 둘이 잠깐 어디 좀 다녀오자. 뭐? 어디를? 요즘 일본 많이들 간다며? 한국이랑 멀지도 않고 맛집도 많고.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오사카가 어떨까 싶더라. 너 일본 한 번도 못 가봤다 그랬지? 우리 자매끼리 단둘이 여행 한번 가본 적 없잖니. 항공권이랑 호텔 일정 다 내가 잡을 테니까 넌 그냥 가방만 싸. 어때? 하지만 저는 손사래를 치며 펄쩍 뛰었죠. 아니 무슨 소리야 언니. 아빠를 두고 어떻게 며칠씩이나 집을 비워. 안 돼. 에이 며칠은 괜찮아. 낮에는 요양보호사님이 와 계시잖아. 밤에는 며칠만 간병인 한 명 부르면 되지. 비용은 내가 다 댈게. 걱정하지 마. 너 진짜 요 몇 년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서 그래. 며칠만 자신을 위한 시간도 좀 가져봤으면 하는 언니 마음이니까 받아줘. 응? 언니가 그렇게까지 권하니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더군요. 저도 사람인지라 솔직히 말하면 늘 마음 한구석에 답답함이 쌓여 있는 게 사실이었거든요. 매일 친정과 집안일에만 묶여 있다 보니 어딘가로 훌쩍 떠나고 싶다는 작은 바람도 있었죠. 그러던 차에 언니가 여행 비용까지 다 부담하겠다는데 못 이기는 척 따라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어요.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며칠이면 되니까요. 그렇게 일본 여행 일정이 잡혔습니다. 오랜만에 떠나는 여행에 절로 마음이 설레더군요. 하지만 막상 출발을 하루 앞두자 아버지를 혼자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오전 내내 친정에 머물며 아버지 곁에 앉아 손을 꼭 잡고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아빠, 저 내일 언니랑 잠깐 일본 다녀올게요. 매일 오는 요양보호사도 있고 밤에는 간병인도 와주기로 했어요. 며칠이면 되니까 진지 잘 챙겨 드시고 약도 거르지 마세요. 아셨죠? 아버지는 눈을 껌뻑이며 저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짧게 한마디 하셨어요. 그래, 걱정하지 말고 잘 다녀와라. 그땐 정신이 아주 또렷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뵙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며칠 혼자 지내야 하니 밑반찬도 몇 가지 만들어 놓고 빨아둔 와이셔츠도 잘 다려 옷장에 차곡차곡 걸어뒀죠. 화장실이며 거실이며 청소까지 마치고 나니 어느덧 10시가 넘었더군요. 그때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경아, 아빠 저녁도 많이 드시고 편안하게 잘 주무시고 계셔. 너 내일 여기 들를 것 없이 그냥 바로 공항에서 만나자. 어차피 출발 시간도 빠듯하잖아. 그래도 아빠 얼굴은 보고 가려고 했는데. 괜찮아. 오늘 오래 있었잖아. 아빠 컨디션 좋으셔서 걱정할 거 없다니까. 그 말에 마음이 좀 불편하긴 했지만 하루 종일 집안일하고 짐 싸느라 피곤하기도 해서 언니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언니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진짜 고마워. 그럼 내일 공항에서 봐. 그렇게 통화를 끝내고 여권을 챙기는데 마음이 묘하게 들떴습니다. 며칠을 온전히 저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다는 사실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설레는 마음을 안고 자리에 누웠지만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여행이 재밌으려면 잠을 푹 자야 하는데 잠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뒤척이다 간신히 눈을 붙이고 다음 날 아침 캐리어를 끌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면서도 마음이 들떴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가지 않아 어리둥절할지 모를 아버지에게 마음이 쓰이더군요. 그래도 짧은 기간이니 괜찮을 거라고 애써 마음을 다스렸죠. 잠시 후 공항 출국장에 도착하니 언니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봐도 언니 안색이 어딘가 좋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화장이 진한 편인데도 얼굴빛이 푸르스름하게 떴고 입술도 마르고 핏기가 없어 보였어요. 저는 언니 곁으로 다가가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안 좋아? 헌데 언니가 필요 이상으로 흠칫 놀라며 저를 돌아보더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어? 아니야. 짐 챙기느라 잠을 좀 설쳤더니 그런가 봐. 비행기에서 자면 괜찮아질 거야. 그러면서 애써 표정을 관리했죠. 저는 살짝 불안한 마음이 들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빠는 어떠셔? 아침은 잘 드셨고? 아침 드시고 요양보호사님도 곧 오신다고 통화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제 얼른 들어가자. 탑승 시간 빠듯해. 그러더니 서둘러 손을 잡아 끌듯 출국장 안으로 들어갔죠. 언니의 낯빛은 여전히 좋지 않았지만 오랜만에 자매 여행으로 긴장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잠을 설쳤다더니 비행기 안에서도 거의 말없이 눈을 감고 있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여행의 설렘에 빠져 수다 떨기 바쁠 성격이었는데 피곤하긴 피곤한 것 같다고 생각했죠. 하긴 미국에서 오자마자 아빠 돌보느라 힘들었겠지. 나처럼 익숙한 사람도 힘든데 서툰 언니는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래서 저는 괜히 언니한테 말 걸지 않고 비행하는 동안만이라도 편하게 쉬도록 놔두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일본이라고 해도 비행기며 숙소며 비용이 장난이 아닐 텐데 큰맘 먹고 여행 경비를 부담해준 언니가 너무 고마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1시간 반이 넘는 비행시간을 보내고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 내려서 호텔까지 가는 길에도 언니는 내내 무거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면서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환하게 웃더라고요. 미경아, 우리 일단 짐만 풀고 점심 먹으러 나가자. 내가 호텔에 좀 일찍 도착한다고 말해놓고 맛집도 알아놨어. 너 아직도 우동 좋아하지? 거기 우동이 그렇게 맛있다네. 어머, 그래? 언니도 피곤할 텐데 언제 그런 것까지 다 알아봤어. 고마워. 저는 활짝 웃으며 언니의 말에 가능한 밝게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얼른 숙소에 짐을 넣어두고 오사카 시내를 구경하며 우동집으로 향했어요. 일본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말은 들었지만 간판 여기저기서 어렵지 않게 한글을 찾아볼 수 있으니 신기하더라고요.
이국적인 풍경 속에서 맛집을 찾아가는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언니의 표정에서 뭔지 알 수 없는 어둠이 느껴지는 것 같아 마음이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얼마 만에 어렵게 나온 해외인데 계속 불편하게 있고 싶진 않아 제가 먼저 사진도 찍자고 하고 지도를 보며 앞서서 맛집 가는 길도 안내했네요. 그리고 점심으로 맛있게 우동을 한 그릇씩 비우고 호텔로 돌아오니 어느덧 오후 1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서두른 데다 비행기까지 타고 온 탓에 온몸이 무겁게 가라앉더군요. 언니도 그런지 침대에 털썩 걸터앉으며 말했어요. 미경아, 우리 잠깐 눈 좀 붙이고 저녁에 도톤보리 나가자. 거기 가면 야경 보면서 배도 탈 수 있다더라. 우리 딱 1시간만 잘까? 마침 저도 간밤에 잠을 설쳐 피곤하던 차에 잘 됐다 싶었죠. 그러자. 사실 나도 좀 쉬고 싶었어. 내가 핸드폰에 알람 맞춰 놓을게. 언님 편하게 자. 그래서 1시간 뒤에 알람이 울리도록 시간을 설정하고 침대에 누우니 그제야 친정아빠 생각이 났습니다. 아빤 별일 없으시겠지? 하긴 요양보호사님이 오래 일한 분이니 알아서 잘해주실 거야. 언니가 간병인도 잘 뽑았다니까 한번 믿어보자.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스르륵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지 모를 순간에 갑자기 누군가 제 어깨를 세차게 흔드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잠에 취한 건지 쉽게 눈이 떠지지 않더라고요. 그러자 이번엔 귓가에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딸, 너 지금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어서 일어나. 그건 분명 친정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돌아가신 뒤로 한 번도 꿈에 나오신 적 없던 친정엄마가 제 눈앞에 나타나 너무나 애가 타는 표정으로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치고 계셨어요. 그 목소리와 얼굴이 얼마나 절박해 보이면서도 생생한지 화들짝 놀라며 깨어났습니다. 깨고 보니 등이 축축하게 젖을 정도로 식은땀을 흘렸더라고요. 심장도 미친 듯이 뛰었죠. 그런 상황이 너무 이상해 한참 동안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마음을 추스르며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세상이 별꿈을 탔구네. 아빠만 남겨두고 객지에 나온 게 마음에 걸려서 생전 안 꾸던 엄마 꿈까지 꿨나 보다. 근데 엄마가 왜 돌아가라고 했지? 그냥 꿈이니까 별뜻 없는 거겠지. 헌데 그 말을 하려고 옆 침대를 보니 자고 있을 줄 알았던 언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이리저리 움직이며 좁은 호텔방에서 언니를 찾았어요. 그때 화장실 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귀를 기울여 보니 언니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그런데 자는 저를 깨우지 않으려고 하는 건지 평소답지 않게 목소리를 잔뜩 낮추고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요, 일단 그대로 둬요. 나머진 내가 돌아가서 처리한다고 했잖아요. 무섭긴 뭐가 무섭다고 그래요? 언닌 날카로운 목소리로 짜증이 좀 섞인 듯 말했습니다. 그 기세에 눌려서 저는 숨을 죽이고 침대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무슨 통화길래 저렇게 짜증이 났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언니는 이내 마음을 다잡았는지 목소리를 가다듬고 한결 부드러워진 말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요. 오늘 밤 비행기로 돌아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여권을 내가 몰래 빼냈으니까 따라올 수도 없어요. 며칠만 여기 잡아두고 그 사이에 마무리하면 다 끝난다니까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지며 등줄기에 식은땀이 또 한 번 쫙 흘러내렸어요. 저게 무슨 소리지? 여권이라니. 며칠만 잡아두면 된다는 건 도대체 누굴 두고 하는 소리야? 설마 나는 아니겠지? 그런 생각을 하니 갑자기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 같았어요. 혹시 엄마가 꿈에 나타나서 소리치셨던 이유가 언니의 통화와 관련 있는 건 아닐지 잠시 고민이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내 고개를 세차게 가로저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니야. 언니가 나를 왜 잡아도 그럴 리가 없잖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번은 확인해 볼까? 그러면서 침대에서 살며시 일어나 제 가방에 떨리는 손을 넣어 여권을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휘적거려도 가방 안에 있어야 할 여권이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재빨리 화장실 문을 바라봤지만 아무 낌새도 보이지 않길래 이번엔 다시 언니의 가방으로 손을 뻗어봤죠. 그랬다가 몇 초 후 기절할 뻔했습니다. 분명 제 가방에 넣어둔 여권이 언니의 가방에서 나온 것도 모자라 한국행 비행기표까지 한 장 들어있었던 거예요. 출발 시각을 확인해보니 그날 늦은 밤이었죠. 아무리 살펴봐도 제 비행기표는 보이지 않았어요. 언니가 절 두고 혼자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한 게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도대체 언니가 왜 이런 짓을 하려는 거지? 내 여권을 가져가면 난 여기서 꼼짝없이 발이 묶이는데... 제 머리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인이 저를 설득해 일본까지 데려와 놓고 왜 제 여권을 빼돌려 혼자 한국으로 돌아가 버리려고 했는지, 그리고 그 사실을 또 다른 누군가와 공유하며 무엇을 의논하고 있었던 건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기분이었어요. 한데 바로 그때 갑자기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사적으로 가방에서 찾은 여권 2개와 비행기표를 얼른 제 바지 주머니에 쑤셔넣고 언니 가방을 제자리에 올려두었어요. 심지어 어찌나 빠르게 뛰는지 언니한테 그 소리를 들킬까봐 두려울 지경이었죠. 저는 가능한 한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해 다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침대에 누워 자는 척했습니다. 그러자 곧 화장실 문이 열리고 언니가 나왔어요. 저는 계속 잠든 척 숨소리를 내다가 언니가 옷 갈아입는 소리를 듣고 부스스 일어나 눈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언니, 몇 시야? 아, 진짜 푹 잤다. 아직 1시간 안 된 건가? 알람을 못 들은 것 같은데. 그러자 제 쪽으로 고개를 돌린 언니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일어났어? 1시간 좀 못 잤네. 아직 40분밖에 안 지났어. 좀 더 누워있어. 하지만 전 고개를 저으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점심 먹고 바로 누웠더니 체한 것 같아. 속이 좀 답답하네. 나 잠깐 호텔 앞 좀 걷고 올게. 어머, 여기서 위험하게 혼자? 잠깐 기다려, 내가 같이 갈게. 아니야, 언니도 안색이 별로 안 좋은데 뭐. 멀리 안 가고 로비만 좀 걷다 올게. 편의점에 소화제 파는지도 좀 보고. 금방 올 거야. 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더 말리려 했지만 전 일부러 환하게 웃어 보이며 가디건과 지갑을 넣어둔 손가방만 들고 객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따라오지 못하도록 얼른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1층 버튼을 눌렀어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언니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게 틀림없어. 도대체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니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듯 미친 듯이 뛰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신을 차리려 노력하며 이를 악물었죠. 그리고 재빨리 호텔 로비를 빠져나와 택시 정류장 쪽으로 정신없이 걸어갔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조금 전 꿈에서 들은 친정엄마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또렷하게 떠올랐어요.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다급하게 저를 깨우던 그 목소리 말이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택시 한 대를 잡아세워 공항으로 내달렸습니다. 택시 안에서도 제가 손톱을 물어뜯으며 불안해하는 게 이상했는지 기사님이 백미러로 자꾸 힐끗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땐 그런 사소한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언니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건지 머릿속이 터질 듯 어지러웠거든요. 그 와중에 언니에게서는 끊임없이 전화가 걸려왔어요. 당연히 잠깐 나간 사람이 연락도 없이 오지 않으니 이상했겠죠? 아니 어쩌면 그땐 이미 제가 자신의 여권과 비행기표를 빼돌렸다는 걸 알아차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언니가 무슨 말을 내뱉을지 몰라 공포스럽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끝없이 울려대는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하다 결국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미친 듯이 달려가 가장 빠른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다행히 2시간 뒤에 출발하는 비행기에 취소표 나온 게 한 자리 있더라고요.
그 표를 손에 쥐고 전 얼른 출국 심사대를 통과했습니다. 언니는 여권이 없으니 혹시라도 저를 뒤따라 공항에 오더라도 출국장 안으로 따라 들어올 순 없을 테니까요. 떨리는 마음으로 무사히 비행기 타는 곳까지 도착한 저는 그제야 숨을 돌리며 조심스럽게 핸드폰 전원을 다시 켜봤습니다. 역시나 부재중 전화 외에도 수십 통의 메시지가 쌓여 있더군요. 처음에는 걱정하는 가벼운 말투였지만 나중엔 이를 바득바득하는 언니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미경아, 너 어디야? 왜 이렇게 안 들어와? 무슨 일 있는 거니? 야, 너 내 여권 가져갔지? 이게 무슨 짓이야? 미경아, 네가 혹시 무슨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여권은 잃어버릴까 봐 내가 보관하려던 거야. 그러니까 돌아와서 우리 얘기 좀 하자. 하지만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얼른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주무시는 건지 몇 번을 걸어도 연락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아버지를 돌봐주시는 요양보호사에게 연락해봤지만 그분도 역시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저는 하는 수 없이 피가 마르는 기분으로 2시간을 기다려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 와중에도 친정엄마가 꿈에 나타나 그토록 다급하게 외치셨던 이유가 뭘지 자꾸만 끔찍한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설마 아빠한테 무슨 일 생긴 건 아니겠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무슨 일 있었으면 당연히 요양보호사님이 연락하셨을 거야. 그렇게 간신히 마음을 다스리며 버틴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해 또 택시를 잡아 타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그 시간이 어찌나 길게 느껴지던지 손끝이 차가워지고 입이 바짝 말랐죠. 그러다 택시가 익숙한 동네에 들어서고 멀리 친정집이 보이자 그제야 마음이 조금 놓이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서둘러 대문으로 뛰어들어가며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빠 저 왔어요. 미경이요.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현관문을 열자 깜짝 놀랄 정도로 차가운 공기만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바라보니 한여름도 아닌데 거실에 있는 에어컨이 요란하게 돌아가며 차가운 공기를 내뿜고 있었어요. 저는 놀라서 에어컨을 끄고 집안을 두리번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아빠, 방에 계세요? 그래도 여전히 대답이 없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안방 문고리를 잡았어요. 손잡이가 어찌나 차갑던지 손바닥이 시릴 정도였습니다. 반쯤 열린 문을 완전히 열어젖히자 아버지가 침대에 가지런히 누워 계시는 게 보였어요.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덮고 베개 옆에는 누가 일부러 놓아둔 듯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죠. 멀쩡히 누워 계신 아버지의 모습을 확인한 뒤에야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빠른 걸음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빠, 벌써 주무시는 거예요? 별일 없으셨죠?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며 말해도 아버지는 아무 반응이 없으셨어요. 뭔가 이상함을 느낀 제가 얼른 누워 계신 아버지의 어깨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아빠 일어나 보세요. 하지만 아버지의 얼굴을 가까이에서 본 저는 화들짝 놀라 뒤로 주춤거리며 물러서야 했습니다. 핏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창백하고 입술 색깔도 거무튀튀했기 때문이죠. 손등을 만져봤더니 사람의 살갗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차가웠어요. 저는 형언할 수 없는 충격과 슬픔으로 다리가 풀리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빠, 왜 이래요? 제발 누가 좀 도와주세요. 저는 목이 찢어져라 울부짖었지만 텅 빈 집안에서 아무도 저를 도와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직접 떨리는 손으로 119를 눌러 구급차를 불러야 했어요. 저희 아빠가 숨을 안 쉬세요. 빨리 좀 와주세요, 빨리. 신고 전화를 받고 구급대원들이 도착한 건 그로부터 5분 정도 뒤였어요. 헌데 다급하게 집 안으로 들어와 아버지를 살피던 대원 한 명이 안타까운 얼굴로 믿을 수 없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미 운명하셨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빨리 심폐소생술인지 인공호흡인지 그런 것 좀 해주세요, 제발요. 하지만 구급대원들은 난감한 표정으로 인상을 쓰며 더욱 놀라운 말을 꺼냈어요. 이미 돌아가시고 나서 시간이 꽤 지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손 쓸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말도 안 돼. 제가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멀쩡하신 걸 봤는데. 구급대원의 말에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한참 됐다니. 그럼 제가 일본으로 떠나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다는 말인데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놀란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 그만 정신줄을 놓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로 발견된 상황이라 구급대원이 곧바로 경찰에게 연락을 하더군요. 곧 형사 2명과 제복을 입은 경찰관까지 출동해 집안 곳곳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집안에 처음 들어왔을 때의 상황에 관해 묻고는 아버지를 모시고 나가려고 했죠. 그때 제 눈에 베개 옆에 놓여있던 서류 봉투가 보였습니다. 저는 뭔가에 홀리기라도 한 듯 경황이 없는 와중에도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챙겨 들고 경찰 뒤를 따라 나섰어요. 그 뒤로 아버지는 구급차에 실려 떠나시고 저는 경찰차에 타서 반쯤 넋이 나간 채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앞자리에 앉은 형사가 조심스레 묻더군요. 최근에 어르신 댁에 누가 자주 드나들었나요? 가족분들 외에 다른 사람도 있었습니까? 원래 낮에는 요양보호사님이 오시고 제가 자주 들여다봤는데 한 달 전부터 미국에 살던 친언니가 잠깐 들어와서 같이 지내고 있었어요. 오늘은 제가 언니랑 일본에 가기로 해서 밤에는 간병인이 오기로 돼 있었고요. 네? 일본이요? 근데 왜 거기 계시지 않고... 저는 갑자기 일이 생겨서 먼저 돌아왔어요. 제 말을 들은 형사가 미간을 좁히며 가슴에서 수첩을 꺼내 뭔가 메모를 하더군요. 잠시 후 경찰서에 도착해서도 조사와 진술이 이어졌는데 저는 그동안에도 계속 눈물이 차올라 말을 잇기가 힘들었습니다. 결국 한참 만에야 어렵게 언니와의 일에 대해 모든 진술을 마친 뒤 형사에게 제가 가지고 있던 요양보호사 연락처와 언니에게 받은 간병인 사무소 번호를 넘겼죠. 그런데 형사가 전화를 걸어 간병인에 관해 묻자 어이없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 댁이요? 그 집 따님이 갑자기 연락하셔서 사정이 생겨 일정을 취소한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알고 간병인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말에 머릿속이 다시 한번 새하얘지는 기분이었어요. 형사도 이상한 느낌을 받았는지 얼른 요양보호사님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그런데 신호만 길게 갈 뿐 받질 않더라고요. 몇 번을 다시 걸어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엔 한두 번 울리면 바로 받으시던 분이라 더욱 이상한 기분이 들더군요. 형사는 곧장 요양보호사님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그제야 저는 아버지 머리맡에서 챙겨온 서류 봉투를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열어봤습니다. 그러다 안에 들어있던 것들을 확인하는 순간 입을 떡 벌린 채 굳어버리고 말았죠. 혹시나 하고 조심스럽게 열어본 봉투에는 부동산 서류가 몇 장 들어있었어요. 아버지 명의의 상가와 시골 땅, 그리고 친정집까지 거의 모든 재산의 등기 권리증과 아버지의 신분증, 인감도장, 위임장까지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위임장에는 큰딸인 언니가 매매 일체를 대리하는 것으로 적혀 있었고 인감증명서까지 새로 발급받아 동봉돼 있었어요.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니 서류 밑에 명함 한 장이 같이 끼워져 있는 것도 보였습니다. 친정 근처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의 명함이었죠. 그뿐 아니라 이미 매매 계약이 체결되어 잔금일을 앞둔 상가 매매 계약서도 한 장 들어있었어요. 매수인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고 매매 금액은 시세보다 한참 낮게 적혀 있더군요. 아무래도 빠른 처리를 위해 급매로 진행했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서류들을 손에 쥔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옆에 있던 형사가 제 손에서 서류를 가져가 살펴보더니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죠. 여기 적힌 대리인이 같이 일본에 갔다던 언니분 맞죠? 그분의 대리 행위로 이미 매매 계약이 성사된 것도 있네요. 다른 것들도 아마 진행 중이었겠죠.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닌 것 같네요. 정식으로 수사 들어가야겠습니다. 어르신 사인도 부검을 통해 확실히 확인해봐야 하고 일본에 있다는 그 언니분의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고는 형사가 이리저리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떼었습니다. 형사님, 우리 언니가 혹시 아빠한테 못된 짓을 한 걸까요? 언니가 어떻게 아빠한테... 그건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부동산 매매 계약을 앞둔 건 사실이네요. 이 명함 주인한테 확인해보니 내일과 모레 줄줄이 부동산 계약 체결 일정이 잡혀 있었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책상에 엎드려 흐느꼈습니다. 친정엄마가 꿈에 나타나 그토록 다급하게 저를 흔드시던 이유를 그제야 알 것만 같았거든요. 엄마는 차가운 집안에서 홀로 누워 계신 아버지를 누군가 빨리 발견하길 간절히 바라셨던 겁니다. 그렇게 저는 경찰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일본에서 도망칠 때 점심시간이 조금 지났었는데 어느새 밖은 깊은 밤이 되어 있었어요. 한숨을 쉬며 까만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어디선가 친정엄마의 한숨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아 절로 눈물이 나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집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거실에 우두커니 앉아 차가워진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계속 흐느꼈어요. 저에게 모든 사실을 전해들은 남편 역시 놀라움을 금치 못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워낙 다 죽어가는 꼴로 나타난 터라 옆에서 어깨를 토닥이며 따뜻한 차를 끓여다 주고 위로하기에 바빴죠. 그래도 저는 진정할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으로 온몸이 차갑게 식은 채 홀로 누워 계시던 아버지의 모습과 베개 옆에 누워있던 서류 봉투가 자꾸 떠올라 차는커녕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넘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식음을 전폐한 채 며칠이 흘렀을 때 드디어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일본 영사관 쪽에 협조 요청하고 오늘 아침에 저희 인원이 몇 명 건너가서 호텔 측 도움을 받아 객실에서 언니분 검거를 했습니다. 여권이 없는 상태라 꼼짝 못하고 겁을 먹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한국 오는 대로 곧장 조사 들어가야 하니 보호자분도 마음 단단히 먹고 기다리셔야 할 것 같네요. 저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인의 정확한 부검 결과는 1, 2주 정도는 지나야 나오겠지만 제가 미리 손써서 알아본 바로는 다행히 자연사로 나올 것 같습니다. 신부전이 직접적인 사인이라는 것 같은데 다만 사망 추정 시각이 보호자분이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날 밤으로 확인됐어요. 경찰이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소파에서 일어서려던 저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비행기를 타고 있던 바로 그 시간에 아버지는 이미 차가운 방에 홀로 누워 계셨다는 말이었어요. 그 사실을 누군가는 분명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저에게 한마디도 알리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헌데 바로 다음 날 해방이 묘연하던 요양보호사가 경찰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충북 어느 시골 친정집에 숨어 있었다고 하더군요. 자초지종을 알게 된 저는 그 사람이 조사받는 동안 형사 옆에 앉아 직접 진술을 들었죠. 처음엔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던 사람이 시신 유기 공범으로 입건될 거라는 형사의 말에 그제야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더라고요. 제가 큰딸한테 매수돼서 그랬어요. 아버님 돌아가신 걸 며칠만 비밀로 해주면 5천만 원을 주겠다고. 그게 언제 일입니까? 여행 떠나기 전날이었어요. 원래는 제가 오전에만 가는데 그날은 깜빡하고 지갑을 두고 오는 바람에 저녁에 다시 들렀거든요. 집이 가까워서 걸어다니느라 지갑이 없는 걸 저녁에 장 보기 전까지 몰랐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찾아갔는데 어르신이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119를 부르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큰딸이 들어오더니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러고 어르신 맥을 짚어보더라고요. 그러고는 저한테... 요양보호사는 거기서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형사가 차분히 다음을 재촉하니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다시 말을 이어갔죠. 이미 늦었으니 차라리 며칠만 모른 척 해달라고, 특히 동생한테는 알리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그래야 자기가 정리할 시간을 번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엔 안 된다고 했죠. 그런데 5천만 원을 준다는 말에 제가 그만 마음이 흔들려서. 사실 저희 남편이 올해 아프다 떠나는 바람에 제가 갚아야 할 빚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만. 기막힌 요양보호사의 말에 저는 입을 틀어막은 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믿었던 언니가 어떻게 친아빠가 돌아가신 순간에 머릿속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지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오랜 시간 아버지를 곁에서 돌봐주던 요양보호사 역시 그 순간에는 돈에 눈이 먼 짐승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두 사람에게 아버지를 맡겨두고 속 편하게 놀러갈 생각을 했다는 게 너무 죄스럽고 면목이 없어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며칠 뒤 일본에서 강제 송환된 언니도 한국에 들어왔어요. 저는 형사에게 부탁해 조사실 옆방에서 모니터로 언니가 조사받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모니터 속의 언니는 머리가 헝클어지고 화장도 다 지워진 채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일부러 기죽지 않으려 그러는지 뻔뻔할 정도로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형사 앞에 앉아 있었죠. 형사는 목소리에 힘을 주며 그런 언니를 향해 말했어요. 김유경 씨, 당신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요양보호사와 부동산 사장 진술이 확보됐어요. 차라리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본인한테도 도움될 겁니다. 하지만 언니는 여전히 당당한 눈빛으로 고개를 빳빳하게 치켜들고 대답했어요. 뭘 솔직하게 말해요? 저는 정말 아빠 돌아가신 거 몰랐어요. 형사님이 뭔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전 그냥 동생이랑 평범한 자매 여행을 간 것뿐이라고요. 그럼 호텔 객실에서 통화하신 내용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분명히 며칠만 기다리라고 돌아가서 처리하겠다고 하는 걸 동생분이 똑똑히 들었다고 하던데 그게 아버님의 시신에 대한 얘기 아니었나요? 언니는 잠시 말이 없더니 곧 말투를 바꿔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전 정말 전혀 몰랐어요. 그냥 미국 지인이 일 때문에 빨리 처리해달라는 게 있었는데 동생이랑 둘이 처음으로 하는 여행 망치고 싶지 않아서 기다리라고 한 것뿐이라고요. 미경이가 뭔가를 오해한 것 같네요. 그럼 동생분 여권은 왜 빼돌렸습니까? 그건 동생이 잃어버릴까봐 제가 보관해 준 거예요. 저는 모니터를 보다가 도저히 더는 못 듣겠어 그만 자리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을 내려놓는 친언니를 보는 게 너무나 괴롭더라고요. 같은 피를 나눈 사람을 그토록 몰랐던 저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헌데 그날 저녁 형사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언니의 미국 생활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더군요. 언니는 미국에서 형부와 함께 사업을 하다 실패해 수십억이 넘는 빚을 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채권자들한테 시달리다 못해 야반도주하듯 비행기를 탔던 거예요. 명색이 맞달이라 효도하러 왔다던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거죠. 저는 밀려오는 배신감에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형사의 말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미국 가족들한테는 한국에 가서 돈을 마련해 오겠다고 했답니다. 처음부터 부친의 부동산을 노리고 귀국한 거죠. 그런데 아버님이 본인 뜻대로 움직여주시지 않으니 동생분 모르게 일을 추진하려고 미리 인감이랑 신분증을 빼돌려서 위임장까지 만든 겁니다. 그 과정에서 고인과 실랑이도 좀 있었던 것 같지만 기어코 자기 뜻을 이룬 거죠. 이미 계약한 건도 있고 다른 계약의 약속도 줄줄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동생이 나타나면 안 되니까 일부러 여행을 제안한 것 같네요. 일본에서 동생이 며칠 못 나오게 하려고 미리 작정한 겁니다. 형사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쩌다 언니가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됐는지 너무나 원망스럽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진짜 경악할 이야기는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출발 전날 갑자기 부친이 돌아가시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길 위기가 닥친 거죠. 부친의 사망 사실이 밝혀지면 이미 이루어진 매매 계약도 골치 아픈 절차를 거쳐야 하고 약속 잡혀있던 계약 자체도
무효가 될 테니까요. 무엇보다 상속 절차로 넘어가면 고인의 유산을 동생분이랑 반반 나눠야 하니까 그냥 사망 사실을 숨기고 예정대로 계약을 치른 뒤 매매 대금을 전부 빼돌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동생분이 한국에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습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와 공포, 배신감으로 온몸이 떨려왔어요. 그러다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중얼거리듯 물었습니다. 형사님,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아빠가 돌아가신 걸 알고도 그 시신을 그대로 방치한 채로 돈만 챙기려고 했단 말씀이세요? 그래서 일부러 요양보호사도 매수하고 집안을 한겨울처럼 만들어 놓고요? 네, 안타깝지만 전부 사실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인두껍을 쓰고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돌아가신 저희 엄마도 그런 딸의 만행을 가만히 보고 계실 수가 없으셨던 거죠. 얼마나 원통하고 다급했으면 제 꿈에서까지 나타난 소리치신 건지 그 절박한 심정이 고스란히 전해져 가슴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한부모의 뱃속에서 나와 자란 자매가 어떻게 그토록 다른 길을 갈 수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경찰서를 나오면서 다리가 후들거려 몇 번을 주저앉았다 다시 일어나길 반복하며 겨우 차에 올랐습니다. 걱정된다며 일을 마치고 달려와준 남편이 아니었다면 길에서 정신을 잃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죠. 며칠 뒤 형사가 전화로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줬어요. 언니가 한국에 돌아온 뒤로 친정에서 함께 지내는 동안 아버지에게 정신적인 학대를 가해왔다는 정황이 요양보호사 진술에서 드러난 겁니다. 치매 증상이 있는 아버지가 당연히 언니 뜻대로 움직여줄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쉽게 고집을 꺾지 않으셨던 거죠. 형사가 한숨을 쉬며 요양보호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인감도장 어딨냐고 어르신을 들들 볶았다네요. 밥도 잘 안 챙겨드리고 윽박 지르면서 폭언하는 건 예사고요. 어르신은 정신없는 와중에도 일관되게 두 딸한테 똑같이 재산을 나눠줄 거라고 버티셨답니다. 그 말씀에 김기경이 더 모질게 굴기 시작한 것 같더군요. 요양보호사한테는 관두고 싶지 않으면 모든 걸 철저하게 비밀로 하라고 했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저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언니가 왔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더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고 믿거라 하며 지낸 시간이 너무나 한스러웠어요. 물론 여전히 친정에 드나들긴 했지만 제가 없는 사이에 일어난 일들은 까맣게 모른 채 전혀 의심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빠는 저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 늘 환하게 웃으셨지만 큰딸한테는 매일 시달림을 당하셨던 거죠. 저는 전화기를 붙들고 또 눈물바람을 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그 길로 친정에 찾아가 텅 빈 아버지의 방에 앉아 한참을 통곡했습니다. 엄마는 아빠를 쓸쓸하게 두고 싶지도 큰딸이 더 큰 죄를 짓기도 원하지 않아 저를 통해 이 모든 일이 빨리 밝혀지길 바라셨던 거죠. 하지만 이미 아버지는 떠나셨고 언니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러 버린 후였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결국 검찰은 언니를 시신유기, 사문서 위조 및 사기, 노인학대 등의 혐의로 정식 기소했습니다. 매수됐던 요양보호사도 시신유기 공범과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함께 기소됐고요. 미국에서 이 소식을 들은 언니의 가족들은 절망하고 채권자들은 어떻게든 뜯긴 돈을 찾기 위해 그 가족들을 더욱 괴롭히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부검을 마친 아버지를 인계받아 뒤늦은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상복을 입으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이 너무나 낯설어 보이더군요. 일본 여행을 앞두고 상기된 얼굴로 웃으며 거울을 보던 게 불과 며칠 전인데 그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래도 이제는 기운을 차리고 아빠의 마지막 길을 지켜드려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 뒤로 갖가지 절차를 결정하고 장례식장에 자리를 잡고 앉으니
그제야 모든 게 실감나기 시작하더군요. 영정사진 속 아버지의 인자한 미소를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친정엄마 보내드린 지 몇 년이나 됐다고. 다시 아버지 상을 치르는 게 고통스러웠지만 이제는 두 분이 고통 없이 좋은 곳에서 만나셨을 거라는 생각 하나로 마음을 다잡았죠. 빈소에 찾아온 일가 친척과 동네 어르신들이 제 손을 잡고 위로의 말씀을 건네셨지만 누구 하나 언니 얘긴 입에 올리지 않으셨어요. 이미 집안에 경찰이 드나드는 모습을 통해 심상치 않은 일이 있었다는 소문이 다 퍼진 모양이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빈소 한쪽에 앉아 남편의 어깨에 기댄 채 다 마른 줄 알았던 눈물을 또 쏟아내며 말했어요. 여보, 나 이 모든 게 너무 현실 같지가 않아. 그냥 악몽을 꾸다 깨어나면 다 없던 일이 될 것 같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빠 손잡고 여행 잘 다녀오겠다고 인사했는데 그렇게 떠나실 줄 알았다면 절대 가지 않았을 거야. 당신 잘못 아니니까 자책하지 마. 장인어른 장모님은 그동안 당신이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딸이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장인어른 마지막 가시는 길은 웃으며 배웅해 드리자. 남편이 울지 말라고 건넨 그 한마디에 저는 또 한참을 흐느끼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3일장을 무사히 마친 뒤 아버지를 친정엄마 곁 납골당에 모셨어요. 두 분 사진을 나란히 놓아두고 절을 올리는데 눈물이 앞을 가려 웃는 얼굴을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날따라 햇살은 또 어찌나 눈이 부신지 마치 엄마가 아버지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뭉클했어요. 장례를 마치고 한참 뒤 언니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법정에 앉아 그 모든 과정을 끝까지 지켜봤어요. 피고인석에 앉은 언니는 수의 차림에 머리가 산발이 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군요. 처음에는 그토록 당당하게 거짓말을 늘어놓던 사람이 결정적 증거들이 줄줄이 쏟아지자 어쩔 수 없이 모든 죄를 인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재판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피고인 김미경은 친부의 사망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닉하고 시신을 방치한 채 부친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려 한 행위가 인정된다. 그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 사기 미수, 사채 은닉, 노인 학대 등 많은 범행을 저질렀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친족 간의 폐륜적 범죄라는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여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언니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헌데 그 눈빛에서는 분명 후회보다는 원망하는 마음이 또렷하게 엿보였어요. 저는 그 눈을 똑바로 마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는 언니라고 말하기도 두려운 그 사람을 마주할 마음이 없었으니까요. 매수됐던 요양보호사도 공범 및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죠. 당연히 언니가 미리 처분해 빼돌리려 했던 부동산 계약권은 매매가 무효 처리됐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남기신 모든 유산이 생전 부모님이 원하시던 대로 저희 두 자매에게 공평하게 상속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법적으로 고인의 안전에 위해를 가한 사람은 상속받을 권한을 박탈당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겁니다. 상속 절차를 처리해주던 변호사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김유경 씨가 저지른 친부에 대한 노인 학대와 사채 은닉 등의 범행은 법적으로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남기신 모든 재산은 김미경 씨 한 분에게만 귀속될 거예요. 네? 그럼 언니한텐 정말 한 푼도 돌아가지 못하나요? 변호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사실을 듣고 무작정 기뻤던 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기쁠 일도 슬플 일도 아니었어요. 그저 모든 것이 허망하게만 느껴지더라고요. 언니는 부모 자식의 연을 모른 척하면서까지 돈을 손에 쥐기 위해 발버둥 쳤는데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7년이란 시간과 피로 이어진 가족의 인연만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과한 욕심이 화를 불렀다는 말로는 부족하고도 한참 부족한 상황이었죠. 언니 7년간 차가운 감옥에서 어떤 시간을 보낼지,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난 뒤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나올지 저는 차마 상상조차 하기 괴로웠습니다. 그 후로 언니에게서 구치소를 통해 면회 신청이 끊임없이 들어왔어요. 형사에게 들으니 언니가 매일 면회 신청을 작성하면서 저를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사정한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연락에 응하지 않았어요. 만나서 무슨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진심 어린 사과? 또 다른 변명? 어느 쪽이든 저는 들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계절이 지나고 나서야 저는 친정집과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했어요. 이제 저에게 부모님이 아무도 안 계신다는 현실을 눈으로 확인하기가 겁나서 미루다 보니 한참 시간이 지났더군요. 그런데 짐을 정리하다가 옷장 깊숙한 곳에서 엄마가 생전에 쓰시던 일기장 한 권이 나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다 마지막 페이지에서 손을 멈췄어요. 일기장 마지막 장에 언니와 저의 어린 시절 사진이 붙어 있고 그 아래 이런 글이 적혀 있었거든요. 이 험한 세상, 딸들이 서로 의지하며 잘 살아가기를. 그 글을 읽으며 저는 또 한참을 울었습니다. 친정엄마는 항상 두 딸이 서로 의지해 잘 살아가기를 바라셨는데 저는 이제 언니를 마음 편히 만날 수조차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 모든 게 어리석은 인간의 끝없는 욕심 때문이란 사실이 너무나 씁쓸했습니다. 대체 돈이 무엇이기에, 재산이 무엇이기에 피를 나눈 자식과 자매가 그토록 잔인해질 수 있는 건지 저는 아직도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렇겠죠. 안타깝지만 세상엔 이해할 수 없고 해답을 찾기 힘든 일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부디 오늘 제 사연을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는 이런 어려운 질문이 던져지는 일이 없길 바라며 각자의 가정에 따뜻한 마음과 사랑만 가득하길 진심으로 빌어봅니다. 그럼 부족한 사연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